외국인들이 사실 지금 산 건 아니고 예. 2달 전부터 계속 삼성전자를 네. 꾸준히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오히려 2차 전지는 좀 팔고 그러니까 미리 좀 알았다는 것처럼 그 삼성전자를 샀고 삼성전자가 진짜 감산 발표하고 나선 더 사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어려운 5월을 지나가면서 여름장 하반기에 대한 증권사들의 시장의 기대치는 꽤 있습니다. 과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는 누가 될지 특별히 또 반도체 얘기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님 오랜만에 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야, 한동안 바빠서 얼굴을 못 뵀는데 역시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진짜 오랜만에 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게요. 시장은 5월을 지나가고 있는데 뭐 하반기 전망들 증권사들이 좋고요. 네. 여름 7, 8월도 뭐 외국인 수급으로 좋을 걸로들 네. 보는데 좋게 보세요. 하반기? 하반기도 괜찮을 거로 이제 저희 원래 이제 이베스트는 상반기도 괜찮고 네. 하반기도 괜찮다. 뭐 상구하고 아니 저희 예전에 이제 지금 대표님이신데 윤지호 센터장님 예, 지금 이제 리서치는 아니시지만 근데 작년 연말에 이제 그 뷰 그대로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상반기가 어쨌든 좀 예상 외였던 건 코스닥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렇죠. 코스닥 2차 전지 뭐 이런 게 강했죠. 그래서 이제 뭐 코스피가 올라온 것까지는 예측을 했는데 이제 코스닥이 뭐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뜨거웠고 그게 또 한 가지 더 놀라웠던 건 개인들이 이끌었다는 거. 사실 코스닥의 주인은 개인 투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개인들의 2차 전지에 대한 이제 매수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면서 조금 이제 900포인트까지 갔었고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게 좀 진정되고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또 매수를 하다 보니까 코스피 쪽이 조금 더 좋은 분위기를 좀 가고는 있는데 결국 어쨌든 올해 상반기에는 어쨌든 이제 그 작년에 있었던 그런 좀 안 좋은 것들이 올해 상반기에는 어쨌든 좀 방향이 바뀌었다고 저는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강세 보였던 배경이 사실 지금 실적이나 뭐 수출 데이터 보면 그냥 엉망입니다. 그렇죠. 안 좋은데 주가 올라가는 게 이해가 안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지금은 뭐 실적으로 간다기보다는 작년에 그 우리나라 증시나 글로벌을 괴롭혔던 세 가지가 결국 첫 번째가 미국의 이제 너무나 강력한 긴축이었잖아요. 그게 사실 이제 물가 때문이지만 그렇죠. 어쨌든 긴축이죠 결과는. 그게 올해는 어쨌든 이제 끝날 거다. 실제로 이제 끝날 거란 발언들이 나오고 있죠. 그게 이제 올해 연초부터 저는 좀 반영이 됐던 것 같고 두 번째가 유럽의 그 에너지 문제. 이게 좀 컸다고 보거든요. 잘 넘어갔어요, 그죠? 굉장히 걱정했는데. 운도 좀 따랐죠, 사실은. 그러니까 러시아 푸틴만 바보 됐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기온이 생각보다 안 추워가지고 그죠. 너무 오히려 진짜 여름이 돼버려가지고. 이제 천연가스가 남았죠. 그러게요. 그게 이제 결국 유럽 경제가 이게 망가지면 안 되는 게 유로화가 망가져 버리면 달러가 강세로 가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유럽이 또 전 세계적으로 교역량도 많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위치거든요. 그게 잘 넘어간 것도 하나의 좀 우리나라한테는 좋은 배경이었고 세 번째가 중국이 어쨌든 복귀를 했잖아요. 작년에 중국이 꽉 틀어막고 있었잖아요. 적어도 물론 이제 속도의 문제는 있겠지만 어쨌든 작년과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작년과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올라왔던 건데 다만 이제 중간중간에 증시가 좀 흔들렸던 거는 중국이 예상보다 리오프닝 강도가 세지가 않아요. 제조업 경기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지금 PBR이 2,600에서 2,650에 한 배거든요. 이걸 넘으려면 사실 좀 중국 경기가 좀 돌아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이 돌아야 되는 거죠. 근데 한 배를 못 넘는 거는 지금 약간 이제 그런 경기에 대한 부담감 이게 좀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의 이런 기대감만 갖고는 좀 어렵고요. 실제 수출이 좀 좋아지고 제조업이 좋아지는 게 보여야 되는데 그게 조금 이제 늦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배까지는 못 넘어갔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제 작년에 과도하게 빠졌던 그 부분들이 해소되면서 상반기 좋았고 그리고 하반기를 이제 좋게 보는 건 결국 이걸 기반으로 해서 하반기에 중국 경기는 좀 돌아서지 않을까. 중국이 지금 재고 조정하고 있는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놀란 게 올해 상반기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신 게 야, 중국마저 저렇게 경기 풀리면 물가 상승 어떡할 거냐 이 우려 많았는데 그건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게 중국 재고가 너무 많았어요. 지금 재고 소진하느라고 지금 중국 소비자 물가 0.1%밖에 안 되거든요. 오히려 건강하네요. 중국이 확 갑자기 좋아지면서 다시 원자재 가격 오르고 물가 오르면 사실 잡히던 물가가 어려울 텐데 그죠?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막 디플레 걱정할 정도로 물가가 너무 낮고
그것도 배경 중에 하나가 러시아 우랄유를 공급받으니까 네. 이게 싸게 받잖아요. 두바이보다. 아 중국이 네, 한 러시아에서 20-30% 싸게 받아요. 그러니까 물가 오를 그 요소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중국 물가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네. 오히려 너무 낮은 게 문제고 그리고 중국이 이제 언제 돌아설 거냐. 근데 재고는 언젠간 조정이 끝나면 다시 쌓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클이 이제 하반기에 좀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좀 숨통이 트이겠죠. 그리고 반도체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반도체 경기인데 그렇죠. 예. 상반기가 최악이지만 감산 이미 들어갔고 또 일부 트렌드포스 같은 이제 유력지에서도 뭐 지금 전망하기로는 3분기부터 공급보다 수요가 좀 많을 것 같다 이런 전망들 나오니까 결국엔 재고가 좀 줄면서 3분기는 좀 그러니까 이 하반기에 대한 관점은 이제 상반기는 어쨌든 그런 이제 작년에 안 좋았던 게 해소되면서 갔다면 하반기 이제 실제 지표들이 좀 좋아지면서 뭐 경기가 좋아지거나 우리나라 뭐 반도체 경기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확실히 종집으로 찍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하는 과정 같아요. 확인하는 과정에서 숫자가 잘 나와준다면 하반기는 PBR 1배를 넘어서 좀 더 우상향할 것 같고 올해 4분기 기준으로 PBR 1배를 예상하는 게 2,800 정도 돼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북밸류가 올라가니까. 네, 올라가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4분기 지금 2분기가 2,650 정도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4분기면 2,800 요 정도니까 그래도 1배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네, 2,800. 예. 그래서 저희는 1배는 충분히 간다. 예. 그래서 2,800까지는 좀 염두는 해두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이제 그 제대로 가려면 주도주가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일단 시장 자체 뷰는 상고 하고로 얘기를 해주셨고 물론 뭐 주도주도 한 해 하나만 가는 건 아니고 네. 2차 전지가 엄청 시세를 냈고 네. 그죠? 성장성 좋고 네. 근데 지금은 뭐 2차 전지 얘기하면 또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다를 수 네. 있으니까 결국은 반도체가 가져야 그죠? 시장도 네. 갈 수 있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가 아직은 숫자는 안 나오는데 외국인들이나 이렇게 보면 스탠스가 확연히 좀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사실 지금 산 건 아니고 네. 제가 알기로는 2달 전부터 계속 삼성전자를 네. 꾸준히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오히려 2차 전지는 좀 팔고 그러니까 미리 좀 알았다는 것처럼 그 삼성전자를 샀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진짜 감산 발표하고 나선 더 사더라고요. 확인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은 옛날에 그 사이클에 대한 학습 효과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습을 해가지고 아, 이 정도면 삼성전자도 감산에 들어갈 것 같고 업황은 개선되지 않겠냐. 그리고 PBR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당시에 1.1배, 2배밖에 안 됐거든요. 보통 1.2배에서 2배 왔다 갔다 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북밸류 기준으로 1.12배가 바닥인데 거기서 머물러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뭔가 모멘텀 생기면 충분히 1.56배까지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계속해서 좀 매집을 한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최근에 주가 흐름도 네. 좀 양호한 쪽으로 좀 가고 있는데 관건은 이제 하반기에 진짜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업황이 진짜 개선될 거냐. 왜냐하면 아직은 그냥 기대죠. 그렇죠. 기대죠. 그러니까 예. 누구도 몰라요. 예. 감산은 했는데 이게 도대체 감산을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실적이 좋아질지 그건 그때 가봐야 되는 거라 좀 불투명하긴 하지만 지금 그 이제 아까 트렌드 포스도 그렇고 뭐 최근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봤을 또 이번에 그 어디죠 키옥시아랑 네. 그 웨스턴 디지털의 디지털, 합병 예. 이슈도 있었잖아요. 어쨌든 그럼 낸드 공급은 좀 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공급은 주는 거 맞는 것 같아요. 분명히 상반기보다 하반기에는 이래저래서 뭐 이유가 많지만 공급은 주는데 관건은 수요거든요. 예. 근데 수요는 일단 지금은 PC는 돌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서요? PC 수요는. 예. 예. 그래서 이 부분 긍정적. 모바일은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모바일은 지금 아직도 중국이. 그러니까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저도 사실 올해 상반기에 모바일 좀 돌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그 정도까지라고 생각을 못했던 게 그 이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네. 너무 길대요. 옛날에 21년도에 교체 주기가 23개월이었대요. 약 2년. 예, 근데 우리도 옛날에 휴대폰 보면 사실은 이게 내구성 자체가 또 2년 지나면 되게 버글거리고 네. 못 썼어요. 근데 최근에 사실 사양에 나빠서 바꾸지 않는 이상은 뭐 3, 그죠. 4년 맞아요. 괜찮거든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근데 21년도에도 어쨌든 이제 그렇게 좀 바꿨던 배경은 예. 당시 또 코로나 현금 지원도 좀 있었고 예. 사람들이 좀 약간 여력은 있었거든요. 또 그렇죠. 워낙 저금리 시대고. 예. 근데 여러 이유들은 있겠지만 22년도에는 이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2배로 늘어났대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네. 폼팩터가 물론 폴더블이 나왔지만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열광하지는 않으니까 그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네. 게 이게 44개월로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바꿔야 되는 사람이 안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스마트폰이 그러니까 팔리죠. 네. 2년에 한 번 바꾼 걸 4년에 한 번, 그렇죠. 뭐 3년 한 번에 바꾸면 이 부품이나 만드는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곤욕스러울 수밖에 네. 없고 그게 이제 여러 이유는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제품이 신제품 나와도요 별 차이를 못 느껴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 기기가 달라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여기서 뭐 더 늘리면 더 이상하고 그거 어떻게 들고 그렇죠. 다닙니까? 네. 접혔는데 접어봤더니 뭐 이거 이 안에가 또 주름 지는 것도 같고. 아니 뭐 폼은 좀 잡지만 네. 뭐 특별히 그 딱히 그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효용이 그렇게까지 예. 이 돈을 그리고 가격도 비싸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꿀 요인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카메라만 좀 성능을 좀 높이고 그렇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사람들이 바꿀 요인이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거기다가 요새 중고 리퍼폰 시장이라고 너무 발달돼 있대요. 중고폰 시장이. 그래서 이제 합리적인 소비를 하다 보니까 바꾸는 시기에 내가 사고 싶었던 옛날 제품인데 네. 요새 리퍼폰은 뭐냐면 깨끗하게 만들어지거든요. 새 것처럼. 한번 검수를 했는데요. 그래서 파는 거예요. 근데 성능이 또 나쁘지가 않으니까 이쪽으로 간대요. 중고 리퍼폰 시장이 커지면 신제품에 좀 타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PC가 이제 반도체 시장 전체를 돌릴 만한 영향력은 없고 그죠. 예, 근데 없는데. 이제 조금씩 이제 좋아지고 스마트폰이 안 좋고 그다음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 데이터 센터 예, 이런 거잖아요. 데이터 센터도 그쪽은 어때요? 데이터 센터 그동안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빅테크도 줄이죠. 그래서 많이 줄이는 건 아닌데 옛날처럼 공격적인 투자를 안 하고 약간 이제 눈치 보는 것 같더라고요. 좀 상황 보고 하자. 그러니까 이제 서버 쪽은 좀 약간 물음표 같아요. 더 늘릴지 안 늘릴지. 근데 이제 변수는 다행이라고 해야 될 거는 일단은 그때 그 이쪽 그 메타 쪽이었나요? 메타 쪽은 아마 더 늘리는 걸로 예. 계속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빅테크마다 좀 생각들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서버는 적어도 일단 상반기까지는 좀 부진하지만 하반기는 변수가 어찌됐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든 구글이든 아마존이든 다 AI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AI 하려면 방법은 없어요. 여기 데이터 네. 센터 더 깔아야 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데이터를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하나의 좀 기대감은 높아지는데 근데 구체적으로 그게 얼마만큼의 데이터 센터를 늘릴지는 네. 아직은 좀 나온 게 없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올해 기준으로는요. 이렇게 전문기관들이 예측 보니까 데이터 센터도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PC는 좋아지고 데이터 센터는 약간 중립인데 결국 모바일이 언제 좋아지느냐가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근데 상반기는 죽 썼어요. 근데 하반기에는 일단 기대를 하는 게 지난 몇 년간 역성장한 데다가 네. 그러니까 기저가 낮고 거기다 하반기에 어쨌든 신제품도 나오거든요. 이번에 폴더블 폰도 좀 바뀌더라고요. 모양도 바뀌고 애플이 작년에 안 좋았잖아요. 그 저기 공장 이슈 때문에. 네, 폭스콘 폭스콘 때문에. 근데 올해는 이제 그런 거 없으니까 적어도 올해는 생산 늘어날 것 같고 또 중화권 회사들도 어쨌든 또 절치부심해서 올해 하반기에 신제품들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엔 수요 쪽은 좀 스마트폰이 얼마나 좀 우리 예상보다 좋으면 좋거든요. 네. 그게 좀 수요 측면에서는 좀 반도체 주가를 또 결정할 수 있는 요소 아닌가. 그래서 적어도 공급만으로도 좋아지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주가 좀 올라가는 건데 네. 더 강하게 올라가려면 좀 수요단의 변화가 우리 예상보다는 좀 강해야 된다. 이제 기존의 섹터 부분들은 사실은 뭐 기존의 섹터가 그렇다고 해서 뭐 데이터 센터며 스마트폰이 2배, 3배 늘기는 어렵잖아요. 구조적으로. 기대하는 거는 결국은 새로운 혁신은 이제 AI 쪽인데 그렇죠. 이게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세상의 변화를 일으킨 것처럼 그렇죠. AI가 나오면서 지금 뭐 칩이라든지 전체적인 메모리의 수요 증가 그죠. 이런 게 정말 혁신으로 확인되면 엄청난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데 아직은 조금 이게 그렇죠. 비중이 작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이제 애널리스트 분이 쓴 자료를 보니까 AI 이제 관련돼서 이게 전체 비중이 한 5%밖에 안 돼. 아직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5% 가지고 게임 체인저가 될 수는 없고 그렇죠. 나중에 두 자릿수 한 넘어간다면 그때부터는 좀 분위기가 바뀔 텐데 근데 어느 시점에서 그렇게 되겠죠. 근데 아직은 지금 대중화 단계까지는 아니고 초기 단계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가를 약간은 이제 밸류에이션을 올려주는 효과는 있겠지만 결국 반도체 주가를 어쨌든 결정하는 건
공급과 수요의 원칙인데 네. 그래도 어쨌든 작년보다는 좋아지는 건 공급은 일단 줄어드니까 네. 줄어들고 또 구조적으로 좋은 게 제가 이제 저번에 한 애널리스트 보고서 보고 좀 깜짝 놀란 게 저는 그 정도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그 메리츠증권의 그 김선우 연구원님이라고 네. 그분이 보고서 쓴 자료에 나온 건데 삼성이 좀 의도를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를요? 그 이번에 키옥시아랑 예. 그 웨스턴 디지털 합병을 하잖아요. 예. 근데 합병하는 이유가 거의 둘 다 지금 파산 위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키옥시아는 지금 돈이 없어요. 일본 정부가 지원 안 해. 옛날에 엘피다가 망한 게 일본이 돈 지원 안 해가지고 사실 망한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결국 마이크론이 가져가 버렸죠. 10년 전에. 아마 지원했으면 살아났겠죠, 사실은. 근데 지금 키옥시아도 되게 좀 위험한 걸로 알거든요. 지금 뭐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80%예요. 근데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어찌 저렇게 버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긴 지금 버틸 재원이 지금 없는 상황인데. 지난번에 삼성이 일본에 좀 투자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죠? 그러니까 있었어요. 그런 게 어쨌든 좀 연관된 포석이 있을 수 있다 네. 이런 건가요? 그럴 예.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삼성이 작년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예. 마이크론이 갑자기 먼저 선제적으로 9월 말에 예. 우리 감산합니다. 예. 실적 발표할 때 했고 하이닉스가 그 다음에 그렇죠. 공시를 네. 했는데 삼성에 버텼죠, 대해서 삼성은. 그럼 삼성도 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예. 안 한다고 했죠. 예. 끝까지 우리는 그런 거 안 해. 예. 인위적 감산을 한 적도 없고 예. 안 할 겁니다 했는데 그래서 그때 많이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혹시 치킨 게임 하나? 근데 이제 치킨 게임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봤던 게 옛날보다 업체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삼성이 치킨 게임 하면 삼성도 되게 안 좋을 텐데 굳이 할까 이랬는데 실제로는 좀 하지 않았나라는 입장이에요. 예. 왜냐하면 D램은 모르겠는데 낸드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지금 적자들이 심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공급을 안 줄이게 되니까 삼성도 계속 이게 늘렸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마저도 이번에 메모리에서 다 합쳐서 4.5 정도 적자 났거든요. 분기에 어마어마한 데미지 입은 거죠. 예. 근데 삼성이 그렇게 데미지를 입어가면서도 한 거는 결과물이 지금 나온 거 아니냐. 결론은 어찌됐건 회사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몰렸다는 거죠. 몰린 거죠. 예, 한 업체가. 근데 일각에선 그 얘기도 있었어요. 하이닉스도 위험할 뻔했다. 왜냐하면 하이닉스도 만약에 삼성이 감산 안 하고 저렇게 버텨버렸으면 네. 지금 하이닉스가 올해만 12조 적자 볼 뻔했거든요. 예. 분기에 3조씩. 예. 그러면 이게 현금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증 얘기도 나왔잖아요. 얼마 전에. 근데 갑자기 이제 삼성이 우리 감산합니다. 근데 결국엔 그 목적을 달성해서 한 거 아니냐. 어느 정도 이제 도시바나 이런 쪽. 그래서 삼성이 만약에 그 계획이었으면 결론은 뭐냐면 이제는 증산할 이유가 더 없어졌다는 얘기죠. 목표 달성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네들이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면 하반기는 더 강하게 감산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제 삼성도 어찌됐건 지금 업황은 안 좋지만 이게 수요가 지금 좋은 상황도 아니잖아요. 이 상황에서 무리해서 또 증산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예, 업체들도 만약에 합종연행 했으면 그러면 우리 예상보다 더 강하게 하반기에 만약에 삼성이 감산을 더 해준다면 그러면 업황은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변수 중에 하나로 삼성의 감산 강도도 하반기에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업황 얘기하고 있고요. 기업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뭐 삼성전자는 뭐 굳이 딱히 그렇죠. 뭐 이제 얘기를 좀 드려도 되고 SK 하이닉스가 이게 정말 천수답이에요. 볼 때는 막 분기에 조단위씩 막 2조 3조 벌다가 확실히 반도체가 안 좋으니까 그죠? 예. 1분기에 3조 6천억인가 적자였잖아요. 예, 그죠? 엄청났죠. 근데 이제 반도체 좋아진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이닉스가 더 세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움직이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SK 하이닉스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근데 저는 어차피 네. 둘 다 어쨌든 살아났거든요. 하이닉스도 네. 죽다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메모리 업황에 만약에 베팅을 하시는 분이라면 하이닉스가 더 낫죠. 왜냐하면 이게 순수 업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하이닉스가 이번에 좀 더 올랐던 배경은 그 키옥시아 지분 갖고 있어요. 4조. 네, 네. 그거 사실은 만약에 키옥시아 망하면 그냥 날리는 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 입장에선 이번에 둘이 합병이 오히려 호재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때 이게 어떤 자료 보니까 4조 원 투자했는데 이번에 한 6천억 정도인가를 그 자산 평가를 내려가지고 이게 자산 손상을 입은 거예요. 아, 네. 그럼 부패율가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 하이닉스한테는 좋을 게 없죠. 재무구조는 더 악화되죠. 근데 둘이 합병을 하면 이게 원상복구 될 수도 있거든요. 가치가 올라가고 나중에 키옥시아나 이게 또 잘 돼가지고 이익을 내면 좋은 가격에 또 팔 수도 있어요. 여기 그 키옥시아나 이쪽에 투자한 그 대주주들이
그 사모펀드 쪽이거든요. 예. 여기도 엑시스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둘이 합병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가치를 좀 높여가지고 그렇죠. 예. 근데 이런 그 시나리오라면 하이닉스한테는 굉장히 좀 다행스러운 일이죠. 이게 지금 하이닉스 1조가 아쉬운 때거든요. 아니 며칠 전에도 3천억도 은행에서 대출 받았더라고요. 물론 선제적일 수도 있는데 4조라는 현금만 생긴다면 진짜 숨통 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합병 이슈는 오히려 지금 하이닉스한테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가 됐다. 네. 그래서 업황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좀 좋게 작용한다면 하이닉스가 조금 더 탄력적인 상승은 가능하고 다만 이제 안정성은 좀 떨어지죠. 이게 만약에 또 우리 예상대로 하반기가 흘러가지 않는다면 하이닉스는 또 힘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이닉스가 리스크가 또 한 가지 있는 게 중국 공장, 그 인텔 공장 하나 인수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때는 하이닉스 투자도 고민이 많아요. 도시바 투자할 때도 근데 그 돈을 주고 거기다가 뭐 지분을 완전히 M&A 완전히 주도권을 주는 것도 아니면서 그랬는데 결국 좀 묶였잖아요. 묶여버렸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중국 인텔, 쪽 그죠? 예. 예, 인텔 공장도 사실은 야 이거 헛발질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아니 근데 예. 그때는 되게 좋은 평가를 예. 받았어요. 야, 이거 잘했다.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소비자용으로는 잘하는데 예. 기업용이죠. 그 인텔은 예. 기업용 그 SSD라 그래서 낸드 쪽인데 예. 이거 인텔이 되게 잘하거든요. 예. 그래서 야 이거 잘했다. 근데 그때 평가 좋았어요. 근데 중국이 그때만. 막혀버리니까 예. 당한 거 아니야? 완전 뭐 이런. 예물단지 돼버렸죠. 아. 그것도 금액도 10조 주고 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 공장이 지금 애물단지가 된 게 미국에서 장비 수입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인텔 낸드 공장도 기껏 사놨는데 그거 장비 투자 못 들어가면 점점 도태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복잡해진 거죠 지금은. 예. 그래서 하이닉스가 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약간 미중 갈등 간에 어떻게 보면 삼성보다는 좀 굉장히 피해를 지금 많이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다행히 그래도 내년까지는 일단은 장비를 네. 수급받는 건 네. 문제 없지만 그 후가 문제죠. 그래서 하이닉스 투자하신 분들은 어쨌든 약간 좀 삼성보다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올라갈 땐 상당히 좋지만 생각해야 될 변동성이 좀 것들도 있다. 클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 네. 다만 삼성은 좀 변동성은 약해도 좀 굉장히 너무 걱정하니까 걱정은 별로 안 되는 네. 좀 안정성이 있고 어쨌든 현금도 많고 또 사업부가 다변화돼 있고 이번에도 1분기에 보니까 어찌 됐건 스마트폰 그렇게 안 좋다고 해도 3조는 벌어요. 분기당 이번에도 한 그 MX 사업부가 스마트폰 쪽인데 3조 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벌어서 매운 거죠. 매운 네, 거죠. 그래서 맞아요. 적자 안 났잖아요. 안 그랬으면 뭐 네, 적자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스마트폰이 미우나 고우나 일단은 돈은 벌어주는 역할을 네. 해요. 그게 기본 베이스가 있고 또 한 가지가 저는 삼성전자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메모리도 좋아지겠지만 파운드리가 좀 분위기가 되게 좋아질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일단 삼성전자가 요새 4나노 파운드리 그쪽 수율이 많이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객사 AMD 다시 좀 확보했다 뉴스도 나왔더라고요. 네. 원래 AMD가 저 TSMC로 갔잖아요. 음. 근데 이제 수율이 잡히면서 물량이 다시 잡히고 있고 근데 제가 그 삼성전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던 계기가 워런 버핏이 저번에 일본 갔을 때 네. 인터뷰했잖아요. 네. TSMC 왜 파셨어요? 그랬더니만 저기 위치 때문에 팔았어요. 딱 그랬잖아요. 지정학적 그거 그것 때문에. 보고 삼성으로 외국인들 많이 들어오겠구나. 음. 저게 워런 버핏의 생각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 뒤에 외국계 미국계 펀드들은 지금 무슨 생각하냐면 네. 워런 버핏과 비슷한 거죠. 네. 그럼 TSMC보다는 삼성이 선택지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고 지금 매수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저는 그거라고 그런 거 보거든요. 있겠네요. 혹은 네. 뭐 약간 바벨 양쪽을 그죠? 네, 한쪽에만 바벨. 올인하지 않는 그죠? 원래 파운드리면 굳이 2등보다 1등 TSMC가 그렇죠. 너무 잘하니까 이쪽으로 그러니까 워런 버핏도 산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워렌 버핏도 후다닥 발을 빼버렸거든요. 진짜 빨리 팔아버렸죠. 그 이유는 생각보다 네. 지금 미중 갈등에서 대만과의 이게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저기 미국 쪽은 되게 안 좋게 보는 것 같아요. 투자들이. 우리는 사실 그렇잖아요. 에이, 그런다고 전쟁까지 나겠냐. 우리도 분단 국가인데. 네. 근데 우리도 뭐 전쟁 난다고 생각하는 건 네. 사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이, 설마 대만이. 네. 근데 미국 투자는 또 다를 수도 있다는 네. 거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TSMC의 입지가 글로벌리 지금 강한 거죠. 강한 그죠? 거죠. 네, 예. 네, 네. 근데 그만큼 또 위치가 네. 너무 그 리스키한데 거기에 TSMC 매출의 90%가 대만 공장에서 나오거든요. 네. 이걸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결정탈도 날린 게 마이크론이에요. 마이크론이 그 일본에 5조 투자한다면서요. 네. 그게 왜냐면 원래 마이크론의 최대 공장은 저기
대만에 있거든요. 그리고 일본의 히로시마에도 공장이 있는 걸로 알아요. 네. 여기보다 근데 대만이 비중이 커요. 중국엔 공장이 없고 그러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대만에 더 투자를 하는 게 맞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그렇죠. 대만을 버리고 일본에 5조를 들여가지고 최첨단 EUV 공장을 짓는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네. 물론 일본이 돈을 더 줬지만 대만에서 조금씩 좀 약간 투자를 더 하는 걸 부담스러워하는구나. 보조금을 떠나서라도 그렇다는 얘기는 TSMC가 어쨌든 많은 글로벌 펀드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씩 부담스러워지는. 네. 삼성전자의 호재다. 삼성전자의 호재다. 근데 물론 삼성전자가 자기가 기술이 없으면 이것도 못 받아 먹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수율이 잡혀가니까 그러면 고객사가 많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파운드리 모멘텀을 우리가 잊고 있었잖아요. 파운드리 사실 그렇죠. 뭐 큰 기대도 안 했는데 메모리 플러스 파운드리까지 생각한다면 오히려 전 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가 더 낫지 않을까.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정말 성공하려면 자기만 잘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그죠? 세상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죠? 근데 이 기회를 발로 차면 안 되고 그러니까요. 삼성이 먹어야 되는데 그게 실력이죠 사실은. 소부장 얘기까지만 하고 좀 마무리할게요. 근데 뭐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이제 선택의 문제고 그죠? 다 알고 있고 소부장이 고민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가 좋아져야 그 낙수 효과로 소부장이 좋아지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증산은 아니다 그죠? 감산이라고 하니 물량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고민이다 보니까 소부장 단에서의 뭐 제한적인 꼭 필요한 이런 쪽으로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소부장 단을 근데 뭐 그저께 금요일 올 때는 뭐 동진 세미캠도 급등하고 한미반도체 뭐 급등하고 이러더라서 소부장은 그 안에서 어떻게 좀 이 선별을 해야 되지 이게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부장도 근데 결론은 좋아지면 같이 형님들하고 같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막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투자 많이 하면 소부장 좋죠. 당연히 증설하고 막 이러면 근데 그게 업황 최고 좋을 때 항상 나오는 거잖아요. 좋으니까 물량 늘려서 돈 더 벌겠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공급 과잉 그리고 업황 무너지고 이 사이클이잖아요. 그래서 희한하게 그 반도체 이 소부장도 형님들 꺾이면 어쨌든 힘이 꺾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증설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고 결국엔 이제 나중에 다가올 공급 과잉 이슈 때문에 빠지고 오히려 바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감산하면 안 좋잖아요. 근데 그때 또 바닥을 같이 찍어요. 오히려 먼저 찍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좀 일단 기본적인 사이클은 소부장은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먼저 예측은 해야 돼요. 이 형님들이 꺾이고 계속 꺾이는데 소부장만 가기가 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형님들이 돌렸기 때문에 소부장은 괜찮다 분명히. 그래서 실적은 안 좋더라도 다만 옥석은 가리셔야 되는 게 지금 이 공정 기술들이 많이 좀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소부장 기업들 중에서 진입 장벽이 좀 높고 좀 독과점적인 회사들 그리고 앞으로 이게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미세화한다 그러잖아요. 웨이퍼에다가 아주 미세하게 그려서 생산성을 늘리는 게 이게 지금 최고 목적인데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EUV 쓰잖아요. 그 극자외선 아주 얇은 빛을 쏴가지고 이제 웨이퍼에다 많은 그림을 그리는데 EUV 관련된 기업들이 우리나라엔 별로 없지만 근데 어차피 지금 삼성 하이닉스는 투자하고 이번에 마이크론도 일본에 치어요. 원래 마이크론 EUV 안 하거든요. 근데 한다고 이번에 일본 쪽엔 우리도 EUV 하겠다. 근데 왜 글로 가냐면 이걸 안 쓰면 효율이 안 나와요. 맞아요. 선단 공정으로 가려면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쓸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수율이 잘 안 나오거든요. 이게 컨트롤하기 좀 어렵다 보니까 근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소부장 중에서는 그쪽 지금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아까 이제 동진세미캠 말씀하셨 동진세미캠 가장 대표적인 게 그 포토레지스트라고 이 웨이퍼에 강광액 바르잖아요. 강광액 발라야 회로가 그림을 그리는데 일반적인 그 빛은 그냥 기존의 동진세미캠이 아마 세계 1등 기업으로 알아요. 그냥 빛을 쓰면 돼요. 그 웨이퍼 그대로 쓰면 되는데 EUV용은 다른 강광액을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마 인프리아란 기업이 아마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회사 걸 쓰는데 이번에 동진도 국산화에 성공해가지고 EUV용도 만들었는데 감도가 좀 있어요. 감도가 좀 좋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감도를 이번에 또 높인 걸 개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진세미캠이 놀고 있던 회사가 아니라 이게 변하니까 EUV용까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당장 실적에 뭐 플러스 요인은 아직은 많지는 않지만 몇 년 후를 본다면 이런 기업들은 어쨌든 대비를 한 거잖아요. EUV용으로. 그래서 좋고 그다음에 EUV 공정 중에 또 중요한 게
이 빗을 쏴가지고 가운데 포토마스크 있잖아요. 포토마스크 회로 그려져 있거든요. 우리 네. 그 사진기 원리랑 똑같아요. 예. 빗 쏴가지고 여기 이제 회로를 그대로 반사해가지고 웨이퍼에 그리거든요. 그걸 포토마스크라고 하는데 이 포토마스크에 일례로 무슨 오염물질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네. 빗을 딱 쐈는데 그 오염물질이 반사돼가지고 웨이퍼를 손상시키거든요. 그래서 그 보호하는 걸 펠리클이라 그래요. 근데 이 EUV용 펠리클은 또 만들기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가격도 엄청 비싼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걸 지금 만들고 있는 기업이 SNS텍, FST. 이런 근데 이 기업들이 주가 좀 오르긴 올랐지만 내년 양산을 좀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면 진짜 게임 체인저가 또 될 수도 있는 거죠. 삼성도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지금 TSMC도 만들어요. 근데 거기 투과율이라고 하는데 투과율이 지금 90% 넘어야 되거든요. 빚을 이렇게 투과시키는 비율이에요. 이게 높아야 돼요. 근데 이번에 그 SNS텍하고 FST는 91인가 92까지는 개발한 걸로 아는데 TSMC도 85까지는 밖에 개발을 못했대요. 그러니까 좀 앞서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기업들이 뭐 성공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최종 양산까지. 근데 성공을 만약에 내년에 한다면 밸류를 높게 받겠죠, 당연히. EUV 시장에 진출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쪽과 관련된 기업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좀 추적을 좀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그 식각 부품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반도체 공정 중에 필요 없는 거 깎아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를 요새 뭐 막 100단, 200단 아파트처럼 쌓는다 그러죠. 네. 근데 이 낸드 적층으로. 네, 맞아요. 네. 근데 낸드 그 가운데에 구멍 뚫어야 되거든요. 네. 구멍 뚫어서 이제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뚫으려면 이제 점점 높아지잖아요. 이게 얇아지고 높아지다 보니까 얘가 못 버텨요. 구멍 뚫을 때. 그래서 그리고 그 소재를 버틸 수 있는 소재를 써야 돼요. 이게 높아지니까 이 못 버티는 소재를 쓰면 부러져 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단단할 거 아니에요, 막이.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뚫으려면 식각을 하려면 습식 식각 같은 걸로 안 되고 건식이라 그래서 예. 뭐 레이저 같은 걸 쏘나 봐요. 예. 플라즈마 방식. 예. 근데 이 플라즈마를 쏘는 순간 이게 그 굉장히 이게 플라즈마가 강도가 세니까 이걸 받쳐주는 부품이 이걸 감당을 못 한대요. 그래서 옛날에는 SI라는 그 링을 썼어요. 이거 웨이퍼를 받쳐주는 링이 하나 있어요. 그걸 실리콘 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플라즈마를 감당을 하려면 SIC라 그래서 끝에 카바이드가 들어가요. 요걸 만드는 회사들이 이제 보통 TCK, 하나머티리얼즈인데 요걸로 이제 앞으로 바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술 트렌드가 바뀌니까 그러니까 제가 해드린 얘기 뭐냐면 이런 기업들을 주목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 변화가 생겼을 때 반드시 필요한 부품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몇몇 기업들만 지금 만들거든요. 그래서 SIC 카바이드 링 만드는 그런 기업들도 좋을 거고 또 요즘에 그 AI 그 챗봇 관련 아니 그러니까 그 챗 GPT 관련해서 엔비디아가 만든 칩 있잖아요. 네. 거기에 하이닉스가 만든 HBM이라는 그 고대역폭 메모리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또 D램은 원래 쌓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건 되게 특이하게 D램을 쌓아요. 아파트처럼 아까 낸드처럼 D램을 이렇게 적층해서 쌓아버려요. 그 적층하는 그 장비 만드는 회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쌓는 것도 하이닉스가 잘하대 보니까. 그게 HBM은 또 세계 최초예요. 네, 하이닉스가. 네. 예, 하이닉 원래 오히려 삼성보다 맞아요. 먼저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그런 면에서는 또 삼성 하이닉스가 또 앞선 부분도 네.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그런 쪽과 관련된 후공정 하거든요. 이제 마지막에 결국 조립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적층해가지고 그런 기업들도 한번 보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몇 개만 예를 들었지만 이런 그렇죠. 것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결국 이런 기술 변화에 이게 다 수혜받는 기업들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공부를 해서 자신감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죠. 그죠? 그래서 공부를 네. 하셔야 돼요. 이 반도체는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네. 공부한 만큼 벌어요. 어렵거든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좀만 노력해서 알면요. 네. 뭐가 좋아지고 안 좋아지는지가 보이거든요. 그럼 좋아진 쪽에 투자해 놓으면 되거든요. 안 좋을 때, 그 주가가 안 좋을 때. 네. 그래서 공부해 보시면 재미있으니까 한번 네. 반도체 소부장은 당부드리시면 공부 안 하고는 투자하지 마세요. 네. 진짜 차라리 나 공부 안 할 것 같으면 삼성이나 하이닉스를 하세요. 그러게. 그거는 좀 우리가 그렇죠. 예측 사이클 보면 가능하죠. 되니까. 네. 근데 소부장은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예, 오늘 반도체와 관련된 깊은 이야기 염승환 이사님과 했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